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여전하죠.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른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이 뇌마녀의 날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런대로 선방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뭔지, 앞으로 장 어떻게 될 건지 성실하게 한번 분석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데일리 이슈 2개 뽑아놨는데 데일리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뇌마녀의 날, 뭐예요 그게? 일단 이제 파생에 대한 얘기인데 총 4가지 상품이 동시에 만기를 이제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쿼드러플 위칭데이다, 뭐 뇌마녀의 날. 예전에는 이게 또 세마녀의 날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상품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보면 지수와 관련된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과 관련된 선물 옵션, 이 총 4가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별 주식 관련된 옵션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선물이라든지 내지는 지수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만기를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생 시장이라는 게 결국 현물 시장과 연계돼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수급도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 짜지고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중첩돼서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즌이다. 근데 사실은 역설적으로는 수급이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지만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가 11월 말일에 MSCI 리밸런싱도 있었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배당 시즌이 돼요. 그래서 배당락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12월과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와 합성돼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즌이 요 12월, 1월인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 파생 지표만 보자면 저는 현재 지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수는 흐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생각보다는 12월 이 시장이 좀 약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지금 금융 시장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12월이 조금 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불안해지는데요. 아니요,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지가 않아요, 당연히. 다 맞지가 않지만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지수 기준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 첫 거래일부터 6거래일 연속 음봉인데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이제 만기 끝나고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제가 보는 차트상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반락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우리가 원래 12월에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활발한 종목 장세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수선한 종목 장세라고.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이라서요. 이게 지수가 받쳐주면서 종목 장세가 나와야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게 전개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아마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포인트가 좀 약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근데 성장주에다가 좀 투자하기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자금이 안 가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장세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무래도 드라마틱하게 올라주려면 성장주 같은 게 팍팍팍 뛰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지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 종목들이 대부분은 성장주 계열의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세만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계속 빠지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종목 장세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50%, 100%가 금방 올라가요. 한 달 내로. 그 정도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세를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요게 제발 좀 그렇게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살짝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글쎄 좀 길게 보면 한 2, 3개월 내로는 저는 그런 장세가 반드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사실 해보면서 지금 시장은 근데 좀 약하다,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2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애플 얘기인데,
애플이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만든 뭐 TSMC 제품만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의문도 갖게 했는데 이번엔 또 자율주행이 힘들다 이러면서 애플카 출시를 미루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뒤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좀 우려를 하는 것 네.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애플 자체가 LG그룹과 이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여러 이제 부품들을 이제 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LG그룹주가 일단 가장 그 이슈에서 어제장에 이제 LG전자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G그룹 자체가 원래는 이제 가전사업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 그 다음에 전장사업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스마트폰 사업부는 이제 철수를 한 부분들이고 향후 먹거리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전장 쪽인데 만약에 이제 애플 쪽이 이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애플카, 스마트카 이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상당히 뭐 수혜를 입을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네. 물론 이제 LG 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현대그룹이 그거와 이제 뭐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좀 뭐 시장에서는 무산되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그 LG 쪽이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아마 어제 LG전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업종별로 보면은 LG가 상대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높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도 주가가 굉장히 무거운 주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반응을 좀 했었는데 네. 애플카 출시가 1년 미뤄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 출렁 떨어졌어요. 어제 6% 넘게 떨어진 네. 것 같고 오늘도 떨어졌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저는 이게 완전 자율주행 차를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연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완전 자율주행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뭐 네. 3년 안에 뚝딱 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은 IT랑 다르게 사람 목숨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전성의 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석권하는 국가의 기업이 세계 시장을 제패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뭐 쉽게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좀 알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LG그룹에 이것이 악영향을 주냐 뭐 심리적인 의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애플카라는 것은 나와야 됩니다. 전기차가 나오고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확대 해석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카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계시장 전장 시스템의 1위 기업인 LG전자 수주가 떨어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리고 LG노텍은 아다스, 그러니까 LG노텍이 FCBGA라고 해가지고 이 PCB가 자율주행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네. 근데 뭐 과거부터 애플이랑은 연관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뭐 지금 XR 기기 애플에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G노텍의 카메라랑 PCB가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LG노텍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네. 있거든요. 뭐 LG그룹 전방위적으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도 과거 스마트폰 그 패배의 서력을 네. 자동차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좋은 기회가 오히려 이런 기회가 뭐 매수의 적기의 타이밍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이 차를 만들 거고 그게 3, 4년 후가 돼서 애플카가 나올 거고 그러면 LG는 동반자로 같이 가는 거니까 네. 지금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지금 당장 떨어지니까 담아뒀던 분들은 전전긍긍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애플카가 막 돌아다니는 세상 3, 4년 후에 그건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3, 4년 후에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그때도 연기될 거예요. 예. 근데 완전 모르는 자율주행은 네. 3, 4년 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애플카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지금 보면 애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사실 그 전엔 25년 타겟팅을 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25년에 하기는 여러 가지
이게 단순하게 기술력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산도 해야 되고 기술력도 돼야 되지만 제도도 갖춰줘야 되고요. 네.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이게 3, 4년 안에 뚝딱 될 만한 내용일까라는 생각은 전 솔직히 네. 들어요.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그렇다면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좋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느 타이밍이 싼 가격일까에 대해서는 참 고민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좋은데 이게 좀 막연한 장기적인 네. 플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카메라나 뭐 라이다 센서 가지고 앞에 물건이 온다. 그래서 탁탁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딥러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방식이 맞더라는 거죠.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 스스로 이제 자율주행 그 AI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과연 여기서 준비를 잘 해왔냐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지금 한 뭐 3살, 4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도조 컴퓨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죠. 네. 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애플카의 이 완전 자율주행은 뭐 테슬라의 뭐 그 도조 시스템을 인용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요번에 애플이랑 뭐 테슬라랑 뭐 말들이 서로 많잖아요. 요쪽에서의 어떤 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말이죠. 네. 저는 애플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삼성카는, 그러면 LG카는,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미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하잖아요.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이제 스마트카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인데 삼성도 아직도 휴대폰 이 작은 휴대폰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못 가지고 있고 구글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쪽에서 자체 솔루션, 그러니까 자체 이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갖춰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뒤쳐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이 아까 이제 이경락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테슬라는 이미 상용화 돼가지고 데이터를 아직도 매일매일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데 애플카라는 것도 결국엔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지금 뭐 구축하는 작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뭐 3, 4년 뒤에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확신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3, 4년 뒤에 그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걸 가지고 지금 LG그룹주를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진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자체 회사 효율도 괜찮긴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세요? LG전자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노텍,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이제 4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 쪽 그 스마트폰 제조나 판매량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그 부품이랑 연계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도 작년 코로나 때는 그 이제 집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내구재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아니면 가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미 소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지 않고 그래서 LG그룹주 내에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긴 한데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이번 오늘장에서 이제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조금 더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G그룹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녹록치는 않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직원들 보유 물량 또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제 주위에도 이게 없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없는 돈으로 어떻게 투자합니까? 돈 빌리고 뭐 회사에서도 좀 빌려주고 직원이라 그러면 LG그룹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사주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투자한 분들 굉장히 많고 저한테도 역으로 질문이 많이 왔어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만큼 다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쪽에 아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물량만 푸시면 팔려고 그럼 보유 수익을 물량 많이 나오면 봤으니까.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LG 엔솔 이 우리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죠.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물량만 풀릴
기만 하면 네. 지금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주가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제 LG 그룹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는 역설적으로 투자하기엔 LG전자가 제일 좋다라고 보는 게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회사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 LG전자는 제가 볼 때 그래서 LG전자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던 건 LG전자를 가전업체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백색 가전업체로.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던 건데 사실은 LG전자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전장 관련돼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네. 걸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애드업 받게 되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9만 원까지도 하회 얼마 전에 10만 원을 또 넘어갔다가 내려온 걸 그래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바닥을 어디에서 잡아주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주가는 전 되게 싸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플랜은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위메이드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위믹스가 상패 결정이 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위메이드 자체가 재작년에 이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노이즈는 있었죠. 그러니까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게임사를 하나 인수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위믹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도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그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그 모멘텀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고 있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사태는 뭐 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위믹스를 팔아서 결국에는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걸 현금화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의 가격이 빠진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코인 쪽에서 유통 물량에 대한 그 공시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상장사에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선택들이 몇 번 정도는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위메이드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위메이드 코인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위메이드 코인이 빠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믹스가 코인 시장에서 상패가 됐어요. 오늘 코인 시장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나요? 어떻게 됐나요? 조금 다른 코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네,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별 네. 반응은 없었고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 예. 예. 유통 주지수랑 뭐 위믹스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게임주들의 전방위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모멘텀의 부재를 좀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 게임주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게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계속 불확실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지금 성장주 쪽에다가 이런 뭐 게임주에다가 베팅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기는 것이 내년 1분기 정도니까 1분기 전후에 가지고 이 게임 쪽에서의 수급은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핫한 어떤 게임 메이커가 분명히 나올 거라 보거든요. 네. 저는 슈팅 게임 쪽에서 좀 기대를 하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XR 기기 쓰고서 막 이렇게 게임하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어떤 그런 뭐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처럼 네. 그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측이잖아요. 네. 그 시간까지는 다소 좀 매력이 없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도 아마도 내년 1분기 전후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은 생각이 결은 조금 다른데 네. 사실 위메이드 관련된 사태가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들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믹스라는 코인 자체가 우리가 P2E라는 게임을 해서 거기서 뭐 광물을 채집하고 뭘 하고 하면서 그 코인을 얻어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이걸 돈으로 환전해서 그렇죠. 돈을 번다. 요 개념이었거든요. 게임하면서 돈도 벌고. 예. 그 개념으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 돈을 회사에서 자꾸 이용해가지고 뭘 사고 건물 사고 뭐 이래버리니까 이게 딴짓하면 이상해져. 그렇죠. 이게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사실 아직은 제도화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시장에 너무 이제 그런 잦은 행동들이 발생시킨 그런 노이즈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가상화폐는 그런데 그 상장 폐지가 돼도요 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가치가 하락해서 문제겠죠. 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황은 좋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알곡을 오히려 걷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근데 봐요. 박우신 대표님이 게임은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한 게임씩 하고 오시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서 되게 옛날 게임. 아니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주에 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게임주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경주마에서 본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할까요? 워낙에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방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오늘 홍콩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3% 넘게 올랐고요. 근데 중국 본토 주식은 조금 약보합 정도였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리오프닝 관련 전문가시죠? 리오프닝의 네. 선구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저는 코로나가 딜레이 될 거라 생각 못했었는데 지금 뭐 홍콩이 반등 나온 것도 코로나 해제와 관련된 네. 이 얘기가 나오고요. WHO에서 어제였던 것 같아요. 보건 비상 사태 그 해제 관련돼 가지고는 네. 좀 말의 뉘앙스가 좀 달라졌어요. 전 세계 인구의 90%가 집단 면역이 발생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보건 비상 사태 해제는 아직은 아니지만 네. 10월 달만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과 같은 이런 단어를 바꿨더라고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중국의 봉쇄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진짜 많이 미치거든요. 지금 미국도 어렵고 뭐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과거 리먼 사태 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전 세계를 살렸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중국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인데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네.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서두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성장주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턴 어라운드 가치주, 리오프닝이 재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화의 재개로 인해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내년에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 턴 어라운드죠. 네. 그러면 1월 효과의 첫 번째 조건이 가장 뜨거운 감자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네. 2023년도 가장 뜨거운 감자 뭐가 될 거냐 이거죠. 전 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했다. 3년 동안의 긴 여정. 인정공간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이거 계속 뉴스로 찍을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뭐 괌 갑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거를 1월 효과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한 번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지금 산타랠리 1월 효과라고 하면 네. 턴어라운드 가치주 중에서 또 금리 인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섹터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와 관련된 것들이 홍콩 항생도 아마 이런 맥락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고 네. 우리도 근데 이게 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은 모르겠어요. 리오프닝 관련 개별주 장세. 그렇죠. 네. 여기서 강한 임팩트를 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네. 뭐 영숙이 엄마, 철수 아빠 다 아는 종목의 특징. 한 번에 빠르게 올려버려요. 그럴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를 제가 말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좀 네. 이렇게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고요. 중국이 근데 이걸 안 풀 수도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수출 동향 같은 게 2년 만에 최저고
또 백지 시위까지 있는 거고 언제까지 뭐 봉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용락 대표님이 되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지 않나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그 전 세계 면역이 90% 정도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 생긴 10%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유롭게 좀 선제적으로 조금씩 완화를 하면서 면역이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이게 풀면은 한 번 정도는 이게 그 확진자가 좀 피크를 치면서 네. 중국 자체가 사실 계속 묶어놨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묶어놨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확진자가 증가됐을 때 중국 내에서 그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되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못 사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런 노이즈가 한 번 정도는 저는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리오프닝을 하면은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쨌든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활발한 경제 활동을 갑자기 해버리면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뭐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소비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시점이 되면은 그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들썩거리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근데 이게 급격한 회복이나 빠른 전환 이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뭐 급격하게 전환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나오고 있는 반등은 어떻게 보면 시위가 트리거가 됐던 것 같고요. 이 시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중국 상무부에서도 발표가 있었다고 하고 오늘 홍콩 증시에서도 뭐 7일에서 5일로 뭐 경기를 줄이는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해주는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바텀피싱이란 말을 씁니다. 엄청 빠져 있는 종목 이렇게 낚시하듯이 잡아가지고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시세를 따먹는 네. 이제 플레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리오프닝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물론 리오프닝 섹터 중에 안 그런 섹터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카지노 섹터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와야 되는 거니까. 예, 카지노는 아니요, 오히려 추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 잡고 있어요? 추세를 잡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타 다른 뭐 화장품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라온 이 리오프닝 섹터들은 저는 바닥에서 나오는 요 반등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중국에서 이제 사실 급속도로 못 풀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전환을 시도를 할 텐데 이 전환을 시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노이즈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포인트도 진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주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들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목까지 찼어요. 올라온 폭이. 지금 LG 대부분이. 생건이나 아모레 아모레 얘기하시는 것 퍼시픽이나 같은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보면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가기가 좀 애매한 구간까지 올라와 그 있거든요. 예전엔 100만 원 이상 LG 생활건강 그랬던 건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선 한번 두들겨 맞고 다시 재정비하고 올라가고 하는 과정들을 기술적으로 겪게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이 폭을 감안해서는 네. 그건 좀 나온 것 같다. 보통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섹터에서 순환이 돕니다. 그래서 네.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제 보면 이제 컬러레이 막 이런 900원짜리 화장품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까지 한 바퀴가 돌았구나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뭐 이런 화장품주를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가다 보면 네. 그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OEM, ODM 업체들을 많이 가거든요. 한국 그 위탁 생산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중국, 미국, 뭐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그 물량이 오는 업체들 가게 되면 중국 쪽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브랜드사들은 투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탐방을 한번 갔다 와서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지금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은 뭐 말씀하신 대로 매물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OEM, ODM 업체 중에서는 중국도 받고 미국도 받고 그러니까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 색조 화장품도 많이 바르게 되니까 요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보석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뭐 하나씩 둘씩은 풀어 나간다는 전제를 깔자고요. 지금 뭐 한 번에 풀었다가는 병원이 없을 테니까 하나 둘씩 풀어 간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로컬에서 조금씩 매출은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은 이미 다 풀려 나갔고 국내도 서서히 마스크 해제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에 수혜가 되는 곳은 글로벌 OEM, ODM 업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전략,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요게 좋아, 요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니까 무조건 좋아 이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수 있고 실적의 개선을 예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보면 저 화장품도 그렇고 물건 쓸 때도 보면요. 네. 이렇게 폼을 잡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저희 집만 해도 보면 화장품 브랜드 쓰려고 그러지 아, 예, 그냥 뭐 껍데기가 신통치 않으면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브랜드 좋아하시는. 네. 그 화장품은 뭐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네. 그 수혜고 아까 카지노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항공하고 면세점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항공이랑 면세점은 저는 되게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둘 중에서는 저는 항공을 좀 좋게 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항공사도 이제 대형 항공사랑 중소형 항공사, 그러니까 이제 LCC라고 하죠. 그런 이제 항공사들이 있는데, 저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중소형 LCC가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섹터나 업종 내에서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 사이즈가 대형 항공사보다는 중소형 LCC가 시총도 좀 작기 때문에 종목이 좀 탄력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일본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 노선들 보면 특히나 일본 노선인데 비행기 값이 몇 달 전에 비해서 한 3-4배가 뛰어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멀리 가는 장거리 노선을 하기보다는 리오프닝이 점차 이제 풀리면서 단거리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간 못 갔었던 것들 조금 그간 이제 여행 수요를 뒤로 밀었었던 것들을 지금 땡겨가지고 연말 연초에 좀 여행을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소형 LCC 항공사들은 좀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미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는데 이러한 트렌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지노하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진짜 완전히 풀려서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야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이미 굉장히 안정세를 찾았어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식을 접할 때 뭐 우리가 보게 되는 몇 가지 원칙들 중에 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참 이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 보면 미래를 선반영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선반영을 했네. 약간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라고 봐요. 그런 과정 중에 아까도 얘기해 주신 뭐 어떤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이즈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에 어떤 과정일 거라고 보고 이 노이즈가 나왔을 때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오른 건 화장품입니다. 네. 이게 화장품이 제일 주가가 쩔어 있었어요. 네. 너무 쌌으니까 급격하게 기술적으로 올라온 건데 이러한 종목을 지금 올라온 이 자리에서 따라붙느냐 네. 이게 저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종목장이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 섹터도 그 섹터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다. 이러한 점들은 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럼 이 대표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네. 요런 주식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기회예요 하는 게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일단 항공주는 봐야죠. 항공주, 예. 저가 항공주. 아니요. 저가 항공주는 유상증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우리 김현주 대표님은 짧게 보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짧게 수익 매매하는 게 맞고요. 네. 저처럼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크게 이런 분들은 대형 항공사를 보는 것이 맞는데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일단은 승인이 나는 쪽으로 이제 보는 것이 맞고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승인이 보류가 됐어요.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승패의 관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행여나 이것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할 거예요. 합병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기대감이 있고 업황 회복의 개선세가 먼저지 또 합병되면 또 주가는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런 대형 항공사는 지금 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유가도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이래저래 지금 실적도 좋은데 화물 운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객 운송까지 합쳐버리면 뭐 지금까지 대한항공 보지 못했던 실적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호텔 카지노도 이제 근데 호텔 신라나 이런 것들은 저는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사업에서는 오히려 화장품이 맞는 것 같다. 예. 근데 누가 이기는지 모르니까 OEM, ODM 업체를 보자. 네. 뭐 이런 논리고요. 카지노 쪽은 분명히 또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GK의 롯데 관광개발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가장 못 가고 있는 건 롯데 관광개발이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가 저는 또 하나의 복병이 될 거라고 봐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제주 아일랜드 이런 네. 대사가 이제 자막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의 그 유일한 뭐 대형 카지노가 지금 드림타워예요. 신화그룹도 있는데 이 신화그룹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 쪽 리스크나 시진핑 정권이 3연임 하면서 아예 이쪽은 내놓은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럼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또 마카오에서 그 정khách 고객들이라고 해가지고 돈 잘 쓰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분들 전담으로 맡았던 분들을 다 지금 영입해 왔어요. 그 제진 드림타워. 이게 롯데 관광개발에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뭐 전용기 띄워서 홍콩에 있는 손님, 일본에 있는 손님 지금 모시고 오는데 요게 이제 또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디테일한 면에 있어가지고 비교 부위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정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주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그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한국 경제 추이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10년간 크게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그렇게 본다, 안 그렇게 본다. 참 아니 얘기하기가- 석학들은 우리 현실은 그냥 이론상으로 봤지 실물을 띄는 분들이시니까 더 잘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뭐 GDP 성장률이라고 하죠.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예측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즉 내년에 올 수 있는 리세션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 네. 그러한 지점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식만 놓고 주식의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리세션이라는 게 그 앞에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오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전쟁도 그 중에 또 돌발적인 변수가 됐었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데 네. 주가의 흐름에서는 리세션이 오면 한 번 휘청인다라는 게 공식처럼 좀 있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뭐 내년에 뭐 1.4%가 될 것이다. 네. 뭐 그거 자체는 글쎄 저는 이제 크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얘기하면. 실제로 예. 보면 기업들의 신용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증권사 쪽 유동성 PF 관련해가지고 유동성 리스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소문 내지 이야기들로 많이 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경기 민감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GDP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GDP라는 게 결국엔 경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부분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부진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데 뭐 근데 사실 이런 섹터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종목이나 섹터 관련된 섹터들이 이미 조정을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그 흔히 말하는 기적의 논리, 선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 반영하긴 했지만 이 경기 침체나 또는 이 GDP가 좀 부진하게 성장률 둔화는 아직 완벽히 반영하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 뭐 자막으로도 뭐 철강, 조선건설, 종합건설, 그다음에 증권, 신용카드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사이클이 있는 그런 업종인데 과연 이게
주가 수준과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실물 경기가 동시에 다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시점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철강은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랑 포스코잖아요. 근데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랑 주가 흐름은 완벽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시장에서 포스코라는 그룹을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또는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이 앞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가 거의 다시 전저점 수준으로 좀 내려왔는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PF랑 그다음에 지금 뭐 미분양 또는 청약률 저하 이런 이슈들이 건설 쪽에서는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뭐 지금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업종이지 않나. 그리고 증권업종 대표적으로 뭐 천수답 업종이어서 지수가 빠지면 거래대금 줄면서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좀 마찬가지지 않나.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산업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걱정해 주셨는데 실적 개선 종목은 그럼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호텔하고 조선 딱 두 개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조선은 근데 너무 어려운 섹터예요. 수주를 뭐 따내고 나서 실적으로 전개되는 데까지 그 계산이 어려워져가지고 네. 인디언 기후제라고 이제 네, 실적이 좋아지고 뭐 주가가 가는데 그 물 떠다 놓고 기후제 보내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세계화의 네. 예, 그 뭐 세계화 탈세계화 뭐 걱정하고 그랬는데 세계화의 재개는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분명히 다시 여기서 또 모멘텀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조선 쪽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싸니까 기다리다 보면 한 번은 또 시세가 만들어지는 네. 상황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레파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호텔 객실 용어 중에. 이게 그 리먼 사태 때 이제 아주 제가 그때 자료를 봤는데 네. 100에서 8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리먼 사태에 겪게 되니까 시스템 붕괴 우려감, 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뚝 떨어집니다. 네. 근데 리먼 사태 완만하게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거는 막혔던 소비가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 한국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인바운드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그 코로나 시국에 호텔 사업 영위했던 사람들 다 그때 부동산 올라가면서 다 오피스텔로 바꾸고 다 일어났어요. 호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방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객실 가격을 올려가지고 또 레파 지수의 상승 속도는 정말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 객실 예약률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호텔 산업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서비스 산업에서 또 한번 부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뭐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워낙 세계적으로 강국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인 게 이 호텔 산업이에요. 호텔 주가는 지금 어때요? 많이 떨어져 있죠? 뭐 최근에 반등은 나왔는데 네. 그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호텔 카지노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업체가 매력적이죠. 예, 그런 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 담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뭐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계속 있죠, 그 얘기는. 배당주가 10월 저점 대비해서 10% 올랐다. 지금 이런 분석 자료가 있는데 맞는 얘기죠, 이게? 네. 일단은 네, 저희 이렇게 순서가 오는 줄 알고 이제 요번엔 요렇게 갑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호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배당주 투자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지점에서 이제 브로커리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배당주 투자 배당 받으려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안 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네. 남자인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젠더 아니 이슈를 네. 요즘 같은 때는 네. 이게 솔솔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쏠쏠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있고 네. 좀 이제 업앤다운이 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배당 10% 정도면 이 주가가 10% 빠져도 내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을 노리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가의 안정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울이 불면 또는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 투자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배당 투자가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 정도 뭐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몇 개 있거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 대신증권이랑 몇몇 증권주들이 한 10% 가까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 괜찮네요, 그러면. 근데 그 종목들이 보면은 그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밑에서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그게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빠져도 회복을 되게 빠르게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시장이 흔들릴 때 좀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좀 괜찮지만 굳이 연말 넘겨서 배당까지 받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투자 성향이랑은 그렇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세 분이 세 분 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제가 네. 실제로 본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지점에서 근무할 때 네. 어떤 할아버지 고객이 있었는데 네. 계좌를 열어봤더니 네. 전부 우선주, 어. 전부 우선주인데 네,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장기 투자를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게 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투자를 네, 해야 되느냐, 네. 뭐 요 가을께 사가지고 이렇게 네. 좀 먹으면 이제 요때 배당주가 잘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사실 배당주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장기 네, 투자를 해야 장기. 돼요. 아. 그거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팁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뭐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저도 몇 개 요즘에 그거 보셨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아유.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저는 보는데 예, 예. 아니 뭐 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안 봅니다. 게임을 좋아하셔서. 게임하시는. 아니 근데 비디오 콘텐츠를 분석하시니까요. 재벌집 막내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드라마를 안 보셔. 아니 그 시청률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오직 한 가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바로 문화다. 예, 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우리 문화 콘텐츠가 대단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대단하죠. 네. 우리 그 이 산업 앞에다가 K자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K 컨텐츠다, K 엔터다 해서 네. 뭐 난리도 아니죠. 네. 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월드컵 때 정말 뿌듯했어요. 네. 네, BTS가 나와서 야 월드컵 그랬죠. 주제가를 네. 춤을 추면서 부르는 예. 드리머스. 네,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우리 내부적 이거는 우리가 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네. 확실히 세계 글로벌리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독 잘할 수 있는 이 유니크한 산업군이란 얘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모멘텀은 정말 차고 넘치는 거죠. 네. 이러한 섹터들이 사실 그동안 시장이 오래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돼준 거고 네. 이게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저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게 진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본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웹툰. 네. 예전에는 우리 때는 만화가게 가면 혼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기반으로 웹툰이 드라마가 돼서 소위 얘기해서 대박이 나고 막 이렇단 말이죠. 네. K 웹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K 웹툰,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웹에서 그 이제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만화를 본다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그런 컨텐츠고 그다음에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미국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그리고 이런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웹툰 같은 경우가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네. 해외 페이지도 올라가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확실히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IP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또는 디즈니 같은 경우가 애니메이션 하나로 그걸 영화화하고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뭐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이러한 이제 상품을 확장하는 것처럼 뭐 웹툰 자체에 뭐 하루에도 올라오는 웹툰이 뭐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수십 개, 뭐 수백 개가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뭐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렇게 좀 뭐 엇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뭐 DNC 미디어가 조금 제일 괜찮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NC 미디어가 사실 뭐 웹툰이라는 단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 웹툰 컨텐츠라는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부각이 됐었던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네. 오늘 K컬처까지 두루 한번 종목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2년 시장 참여자들 정말 힘들게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마 더 충실하게 2022년을 보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주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고민 나누겠습니다. 한 주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